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고고학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저는 그날 오후 옥스퍼드 대학교 사무실에서 평범한 중동 고고학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온 이메일 한 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강원도 정선산골에서 발견된 암각화 사진을 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세로로 뻗은 긴 선과 그 위에 불꽃 문양. 제가 이스라엘에서 본 고대 제단과 똑같았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25년 연구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말이죠. 저는 세계 지도를 펼쳤습니다. 이집트에서 동쪽으로 손가락을 따라가던 제 시선이 한 곳에서 멈췄어요. 바로 한반도였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기원전 1300년경 청동기에 새겨진 히브리 문자들, 시나이 반도 구리로 만든 고대 유물들, 그리고 78세 어르신의 눈물 섞인 증언, 하늘에서 내려온 성인이 동쪽 바다를 향해 떠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먼 동방이었을까요? 정말로 모세가 한국 땅을 밟았던 걸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놀라게 할 진실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워드 밀러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고고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난 25년간 중동과 지중해 지역의 고대 문명을 연구해왔죠. 하지만 2024년 가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한 일이 벌어났습니다. 그날은 10월 중순이었어요. 런던에 차가운 비가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사무실에서 논문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메일이 하나 도착했어요. 한국의 강원도 정선에서 발견된 암각화에 대한 국제조사단 참여 요청이었죠. 처음엔 그저 또 하나의 지역적 발굴 프로젝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첨부된 사진을 본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바위에 새겨진 문양이 너무나 선명했거든요. 세로로 뻗은 긴 선과 그 위로 타오르는 불꽃 같은 형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중동에서 본 고대 종교 상징물과 묘하게 닮아 있었죠. 마음이 급해졌어요.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수많은 유적을 봐왔지만 사진 한 장으로 이렇게 마음이 뛰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당장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11월 초였어요. 한국의 가을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정선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이상한 설렘을 느꼈어요.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들이 지나갔고 저는 문득 이곳에서 무언가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발굴 이틀 전 누군가 암각화를 망치로 훼손하려다 마을 주민에게 발각됐다는 거였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왜 누군가 이 유물을 없애려 했을까요? 제 마음속에 첫 번째 의문이 생겼어요. 현지 조사팀장이 제게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난달에도 누군가 밤중에 현장 주변을 어슬렁거렸다고 하더군요. 마을 사람들이 교대로 지키고 있다고 했어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이 발견을 원치 않는 걸까요? 그날 밤 숙소에서 현지 조사팀과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들은 이야기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 마을 어르신들이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성인이 이곳에서 기도하며 동쪽 바다를 향해 떠났다는 구전이었죠. 처음엔 단순한 민담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암각화의 방향을 확인해 보니 정확히 동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양은 제가 이스라엘에서 본 고대 제단의 형태와 놀랍도록 비슷했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 혼자 현장을 다시 둘러보았어요. 산골의 정막 속에서 손전등으로 암각화를 비추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 고대 종교와 관련된 것이라면, 그리고 한국의 구전이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 순간 제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마을의 한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오고 계셨어요. 최만석이라고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말했어요. 이 바위는 마을의 보물이라고, 조상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것이라고 했죠. 최만석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78세의 연륜이 묻어나는 그 말투에서 저는 단순한 미신이 아닌 뭔가 다른 것을 느꼈어요. 마치 역사의 무게가 그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학자로서의 이성과 호기심이 동시에 자극받았거든요. 혹시 제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무언가가 이 한국의 작은 산골 마을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새벽까지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텐데 과연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틀 후 국제학자회의가 열렸습니다. 정선 마을을 관해 세계 각국에서 온 연구자들이 모였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제가 발견한 것들을 동료들에게 발표할 기회였거든요. 하지만 분위기는 제 예상과 달랐어요. 특히 데이비드 클라크 교수가 문제였습니다. 런던 대학교 고고학과의 권위자인 그는 제 발표를 듣더니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야마다 켄지 일본 교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암박화의 종교적 의미에 대해 설명하자 클라크 교수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단순한 농기구나 생활용품을 새긴 것일 뿐이라고 했죠. 구전 따위는 학문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야마다 교수는 더 심했어요. 한국은 항상 역사를 과장한다며 빈정거렸습니다. 몇 개의 선과 점으로 종교사를 뒤바꾸려 한다고 조롱했죠. 회의장의 다른 학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5년 경력의 학자로서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요. 손이 떨렸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회의장 뒤편에서 최만석 어르신이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오시는 모습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통역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최만석 어르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떨림 속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라고 시작하셨죠.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어르신은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이 마을에 정말로 성인이 와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동쪽 바다를 바라보며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셨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할아버지가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아버지가 그리고 본인이 대대로 지켜온 진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만석 어르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78세 노인의 그 진솔한 눈물을 보자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클라크 교수도 야마다 교수도 입을 다물었어요.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외국 학자분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은 괜찮다고 하지만 조상들의 이야기까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슬프다고 하셨어요. 통역사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한 어르신의 눈물이 학문적 권위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회의장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조롱하던 학자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클라크 교수가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야마다 교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만석 어르신의 진심 앞에서 그들의 학문적 오만이 한순간에 초라해 보였거든요. 어르신이 자리로 돌아가신 후 회의장은 한동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찾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학문적 이론이 아닌 살아있는 역사의 목소리였죠. 그날 오후 저는 최만석 어르신을 찾아뵈었습니다. 마을 앞 느티나무 아래 앉아 계신 어르신께 깊이 인사드렸어요. 제가 어르신의 이야기를 믿는다고 그리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르신이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젊은 외국 학자가 우리 조상의 이야기를 믿어준다니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그 따뜻한 손길에서 저는 역사의 무게와 사람의 진심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클라크나 야마다 같은 학자들의 조롱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최만석 어르신의 눈물과 증언이 제게는 어떤 논문보다 소중한 증거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진실을 찾는 여행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회의 이튿날 저는 리사 정 박사를 만났습니다. 제 미교포인 그녀는 하버드에서 언어학 박사 학위를 받고 구전 연구의 전문가였어요. 최만석 어르신의 증언을 들은 후 그녀도 이 프로젝트에 깊이 관심을 갖게 됐다고 했습니다. 리사 박사가 제안했어요. 전국의 구전을 체계적으로 수집해보자고 말이죠. 만약 정말로 역사적 사실이라면 비슷한 이야기가 다른 지역에서도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동의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전국 구전조사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강원도부터 경상도까지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리사 박사와 저는 매일 새벽까지 증언들을 정리했습니다. 경북 울진의 박영자 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동쪽 바다에서 큰 빛이 솟아올랐다는 이야기를 어머니에게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강릉의 한 어르신은 바다 건너편에서 성인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전해 들었다고 했어요. 충남 태안에서도 비슷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쪽 바다를 건너온 성인이 동쪽으로 떠났다는 이야기였죠. 전남 여수의 한 할머니는 바다 위로 기둥 같은 빛이 하늘까지 뻗어 올라갔다는 구전을 들려주셨습니다. 한 달 만에 수집된 증언이 127건에 달했어요. 리사 박사는 이 모든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작업을 지켜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분석 결과가 나왔을 때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놀라운 패턴이 발견됐거든요. 전체 증언의 83%에서 공통 키워드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동쪽이었어요. 거의 모든 구전에서 성인이나 빛이 동쪽으로 향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다였죠. 동해를 가리키는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어요. 세 번째는 하늘로 오름이었습니다. 리사 박사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지역별로 표현은 달랐지만 핵심 내용은 동일했다는 겁니다. 강원도에서는 승천이라고 했고 경상도에서는 하늘로 올라감이라고 했으며 전라도에서는 구름을 타고 떠남이라고 표현했죠. 저는 전국 지도를 펼치고 증언이 나온 지역들을 표시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3개의 뚜렷한 클러스터가 형성됐거든요. 강원 영동 지역, 경북 동해안, 그리고 강릉 앞바다 일대였습니다. 더 신기한 건 이 세 지역이 거의 직선으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경로를 따라 이동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리사 박사가 추가 분석을 했습니다. 언어학적으로 봤을 때 이 구전들이 매우 오래된 형태를 보여준다고 했어요. 최소 1000년 이상은 전해져 내려온 것 같다고 했죠. 특히 지팡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연상시키는 부분이었어요. 정선의 암각화에도 긴 막대기 형태가 새겨져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리사 박사와 함께 해변을 걸었습니다. 동해의 밤바다를 바라보며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혹시 정말로 모세가 이 길을 따라 걸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상상 말이죠.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127건의 독립적인 증언에서 이런 일치점이 나타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더 이상 우연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리사 박사가 말했어요. 이제 클라크 교수나 야마다 교수도 할 말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숫자와 데이터 앞에서는 편견이나 선입견이 무의미하다고 했죠. 저는 그날 밤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있다고 말이에요. 한국의 구전 속에 인류 종교사에 잃어버린 퍼즐 조각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이제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을 차례였어요. 데이터 분석이 끝난 후 저희는 물질적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구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클라크 교수 같은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정선 발굴 현장에서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암각화 주변에서 청동기 시대 유물들이 나온 거예요. 청동 제기와 장신구들이었는데 보존 상태가 놀라울 정도로 좋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성분 분석 결과였어요. 서울대 고고학과의 의뢰한 정밀 검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청동기에 포함된 구리 성분이 한국산이 아니었던 거예요. 분석을 담당한 연구원이 저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구리는 중동 지역, 정확히는 시나이 반도 일대의 광산에서 나온 것과 성분이 일치한다고 했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나이 반도는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곳이었어요. 그곳의 구리가 한국 땅에서 발견됐다는 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저는 즉시 추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더욱 명확했어요. 동위원소 분석까지 완료한 결과 이 청동기들이 기원전 1300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정확히 모세가 활동했던 시기와 일치했죠. 하지만 클라크 교수는 여전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국제학술회의에서 그가 반박했어요. 고대에도 교역이 활발했으니 중동구리가 한국에 온 것은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교역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죠. 야마다 교수도 가세했어요. 실크로드를 통한 문물 교류의 결과라며 종교적 의미를 부정했습니다. 한국 측이 증거를 과대 해석하고 있다고 비난했죠. 그때 김재훈 강릉 이장님이 나섰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분은 평생 이 마을에서 살아오셨어요. 마을 주민들의 증언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가져오겠다고 하셨습니다. 사흘 후 김재훈 이장님이 놀라운 자료를 들고 오셨어요. 마을 어르신 16분의 추가 증언이었습니다. 모두 구전으로 전해 들은 이야기들이었죠. 특히 인상적인 건 82세 할아버지의 증언이었어요. 그분의 증조할아버지가 직접 들려주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성인이 가져온 지팡이가 특별한 금속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그 지팡이는 이 땅의 것과는 다른 재질이었다고 했습니다.
햇빛에 비치면 특별한 빛을 냈고 만지면 따뜻했다고 했죠. 성인이 떠난 후 그 지팡이도 사라졌다는 게 구전의 내용이었어요. 김재훈 이장님이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마을에 전해지는 또 다른 유물이 있다는 거예요. 대대로 비밀리에 보관해온 작은 청동 조각이었습니다. 그 조각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히브리 문자와 비슷한 기호들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크기는 손바닥만 했지만 보존 상태는 완벽했습니다. 급히 히브리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로 하나님과 구원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다는 거였어요. 이제 클라크 교수도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야마다 교수 역시 침묵을 지켰어요. 단순한 교역품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종교적 의미가 명확했거든요. 김재훈 이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외국 학자가 조상들의 이야기를 진실로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하셨죠. 그날 밤 저는 청동 조각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학문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역사였고 사람들의 믿음이었으며 진실을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물질적 증거와 구전이 하나씩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퍼즐의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청동 조각의 발견 이후 저는 더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 데이터로 진실을 증명해야 했어요. 리사 박사와 상의한 끝에 인공지능 분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들이 개발한 언어 패턴 분석 프로그램에 우리가 수집한 127건의 구전을 모두 입력했습니다. 기계는 감정이나 편견 없이 순수하게 데이터만 분석할 거였어요. 분석에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만약 결과가 우리 예상과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온 날 아침 연구진들이 모였어요.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숫자들을 보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패턴 일치율이 48%로 나왔거든요. 언어학에서 이 정도 일치율이 나온다는 건 놀라운 일이었어요. 서로 다른 지역, 서로 다른 시대에 전해진 이야기들이 절반 가까이 일치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우연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수치였죠. 인공지능이 뽑아낸 핵심 키워드들도 흥미로웠습니다. 승천이 전체의 71%에서 등장했어요. 지팡이는 63%, 동쪽 바다는 84%에서 나타났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지역별 분포였어요. 강원도, 경북, 강릉세 지역에서 나온 증언들의 일치율이 특히 높았습니다. 마치 같은 사건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목격한 것 같았어요. 리사 박사가 추가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시간 순으로 배열해보자는 거였어요. 구전이 전해진 순서를 추적해보면 원래 사건의 경로를 알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우리 가설을 뒷받침했어요. 정선에서 시작해서 강릉 쪽으로 향하는 명확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 길을 따라 이동하며 각 지역에 흔적을 남긴 것 같았어요. 인공지능은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구전 속 표현들이 성경의 출애굽기와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는 거였어요. 특히 기적과 승천 관련 묘사에서 그랬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기계가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우리의 가설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감정이나 편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국제회의에서 이 결과를 발표했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클라크 교수도 야마다 교수도 데이터 앞에서는 함부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한 독일 학자가 질문했어요. 이런 패턴이 나타날 다른 가능성은 없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통계학적으로 우연일 확률은 10,000분의 1도 안 된다고 했죠. 리사 박사가 언어학적 분석을 보충 설명했습니다. 이 정도로 일관된 패턴이 나타나려면 공통의 원형 사건이 있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은 매우 특별하고 인상적이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몇몇 서양 학자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처음엔 의심스러웠지만 이제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과학적 데이터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했죠. 야마다 교수만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대놓고 조롱하지는 않았습니다. 숫자의 힘이 그의 편견도 누그러뜨린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최만석 어르신을 찾아뵈었습니다. 인공지능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자 어르신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기계도 우리 조상들이 맞다고 하는구나 하시더군요. 어르신의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최첨단 과학 기술이 한국 어르신들의 입맛을 증명해준 셈이었거든요. 전통과 현대가
동양과 서양이, 감정과 이성이 하나로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구전도 있고, 물질적 증거도 있고, 과학적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삼박자가 모두 갖춰진 셈이었죠. 진실이 점점 더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인공지능 분석 결과가 공개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외 언론들이 우리 연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작은 기사 몇 개였지만 점점 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CNN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아시아 특파원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학술 논문도 아직 완성하지 못했는데 언론에 알려진 거였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학자의 책무라고 생각했거든요. CNN 기자는 정선 마을까지 와서 최만석 어르신을 직접 인터뷰했어요. 통역을 거쳐 전해진 어르신의 말씀이 전 세계로 방송됐습니다. 조상들의 이야기를 지켜온 자부심이 담긴 그 음성이 지구 반대편까지 울려 퍼졌어요.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어서 NHK에서도 취재진을 보냈어요. 일본 언론이 한국의 구전을 다룬다는 게 아이러니였습니다. 야마다 교수가 그렇게 반대했던 연구를 일본 방송국에서 소개하는 셈이었거든요. 영국 BBC까지 합류했습니다. 옥스퍼드 출신인 제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영국 학자가 한국에서 종교사적 대발견을 했다는 스토리로 접근했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가자 정선과 강릉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연구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관광객들까지 찾아왔어요. 정선 마을은 하루아침에 국제적 명소가 됐습니다. 암각화를 보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최만석 어르신은 갑자기 유명인사가 되셨습니다. 외국인들이 어르신을 만나려고 줄을 섰어요. 김재훈 이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마을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조상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져서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박영자 할머니에게 일어났어요. 경북 울진에서 구전을 증언하셨던 분인데 마을에서 최초의 구전 해설사가 되셨습니다. 72세의 할머니가 관광 가이드가 된 거예요. 박영자 할머니의 해설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외국인들에게 통역을 통해 전해지는 그분의 이야기는 단순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역사의 증언이었죠.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것이라고 말이죠. 학술 논문 속에 갇혀 있던 진실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강릉 앞바다를 보러 오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구전 속에서 성인이 승천했다는 그 바다를 직접 보려는 거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기도 했어요. 종교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도 찾아왔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물론이고 불교도 이슬람교도들까지 왔어요. 종교를 떠나서 인류 공통의 영적 체험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리사 박사가 흥미로운 관찰을 했어요. 방문자들 대부분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진지한 태도로 접근한다는 거였습니다. 마치 성지순례를 하는 것 같다고 했죠. 지역 경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정선과 강릉의 민박집들이 외국인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 할머니들이 만든 음식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최만석 어르신이 저에게 고마움을 표하셨어요. 외국 학자 덕분에 마을이 살아났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지켜온 이야기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동해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학문이라는 건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구나 하고 말이죠. 책 속에 갇힌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숨 쉬는 지혜가 진짜 학문이었습니다. 세계의 시선이 한국의 작은 마을들에 모아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평생 조상들의 이야기를 지켜온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세계사의 주인공이 된 거였어요.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자 유네스코에서 공식 학술회의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파리 본부에서 열리는 국제종교문화유산 심포지엄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초청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파리행 비행기에서 저는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구전과 유물, 그리고 인공지능 분석을 결합한 통합 연구 결과를 세계 최고 학자들 앞에서 발표해야 했거든요. 유네스코 본부 대회의실에 들어선 순간 압도당했습니다. 50여 개국에서 온 200명이 넘는 학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어요. 클라크 교수와 야마다 교수도 보였습니다. 발표가 시작됐을 때 저는 최만석 어르신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분의 눈물과 진심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구전도 역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정선 암벽화의 발견 과정을 설명했어요. 훼손 시도 사건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의 증언까지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두 번째로는 전국 구전 수집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27건의 증언과 패턴 분석, 그리고 인공지능이 도출한 48% 일치율을 소개했어요. 몇몇 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물질적 증거였어요. 시나이 반도 구리로 만든 청동기, 히브리 문자가 새겨진 조각들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때부터 회의실의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마지막으로 종합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구전이 단순한 민담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어요. 특히 모세와 관련된 미지의 이야기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어요. 첫 질문은 프랑스 학자에게서 나왔습니다. 구전의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었죠. 저는 인공지능 분석 결과로 답했습니다. 독일 교수가 더 까다로운 질문을 했어요. 한국과 중동을 연결하는 다른 증거가 있느냐는 거였습니다. 저는 청동기 성분 분석과 히브리 문자 조각을 다시 강조했어요. 놀랍게도 클라크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반박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연구 방법론이 치밀하다고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야마다 교수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죠. 이탈리아 바티칸 대표가 흥미로운 질문을 했어요. 가톨릭교회 입장에서도 이런 발견에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고고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고 평가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온 학자의 질문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구전이 정말 모세와 관련이 있다면 유대인으로서도 매우 의미 깊다고 했어요. 추가 공동연구를 제안했습니다. 1시간 넘게 이어진 질의응답 후 회의장에 정적이 흘렀어요. 그때 한 나이 든 프랑스 교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말했어요. 이런 연구야말로 진정한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한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일어나며 박수를 쳤습니다. 마침내 회의실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어요.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세계 최고 학자들이 한국 어르신들의 구전에 경의를 표하고 있었거든요. 최만석 어르신과 박영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파리까지 울려 퍼진 셈이었습니다. 회의 후 여러 학자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공동연구를 제안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국에서 비슷한 구전을 찾아보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리사 박사와 통화했어요. 파리에서의 성공을 함께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었어요. 진짜 연구는 앞으로 펼쳐질 거였습니다. 구전도 역사다. 그날 제가 외친 그 한마디가 학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어르신들이 지켜온 이야기가 인류 역사를 다시 쓰게 할지도 모르겠다는 기대가 들었습니다. 파리회의 이후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마주했습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전국 구전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발표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서울 용산에 구전문화연구원이 설립됐어요. 저는 초대 원장직을 제안받았지만 정중히 사행했습니다. 한국 학자가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국제자문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했어요.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강릉 앞바다 성인섬에 대한 본격적인 수중 발굴을 결정한 거예요. 구전 속에서 성인이 승천했다는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수중 발굴팀장으로는 이도현 연구원이 선임됐어요. 32살의 젊은 고고학자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의 열정이 느껴졌어요. 마치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도현 연구원이 저에게 말했어요. 어르신들이 지켜온 이야기를 젊은 세대가 이어받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서 한국의 미래가 보였어요.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아름다운 연결고리였죠. 정민아 기자도 특별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KBS에서 구전 프로젝트 전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기로 한 거예요. 그녀가 PD가 되어 1년간 밀착 취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최만석 어르신을 다시 배웠을 때 그분은 많이 편안해 보이셨어요. 조상들의 이야기가 인정받아서 마음이 놓인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젊은이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박영자 할머니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이 되셨어요. 울진 마을에 구전 체험관이 만들어졌고 할머니가 직접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72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 거였어요. 김재훈 이장님도 바빠지셨어요. 강릉시에서 구전관광 코스 개발을 맡기셨거든요. 마을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관광 상품으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해외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구전사학과 신설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하버드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제가 시작한 작은 연구가 학계 전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어요. 몽골, 터키, 이집트 등 여러 국가에서 자국의 구전을 재조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의 사례가 촉매 역할을 한 거였죠. 클라크 교수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영국에도 비슷한 구전들이 있는지 조사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적이 동료가 된 셈이었어요. 학문 앞에서 편견을 버린 그의 용기를 존경했습니다. 1년 후 성인섬 수중 발굴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해저에서 고대 대단으로 추정되는 석조물이 발견된 거예요. 이도현 연구원의 치밀한 조사 덕분이었습니다. 그 재단에서 또 다른 히브리 문자가 발견됐어요. 이번에는 모세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추측이 아니었어요. 구체적인 증거였습니다. 정민아 기자의 다큐멘터리가 완성됐을 때 전 국민이 감동했어요. 모세가 한국에서 승천했다는 제목의 작품이었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다시 정선을 찾았습니다. 암각화 앞에 서서 처음 이곳에 왔던 날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최만석 어르신이 제 옆에 오셨어요. 이제 80세가 되신 그분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조상들이 기뻐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르신이 저에게 고마워하셨지만 정작 고마운 건 저였어요. 그분들이 지켜온 이야기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학자로서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성장하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작은 마을들에 인류의 소중한 기억이 살아있다는 것을요. 어르신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그 이야기들이 역사의 잃어버린 조각들을 찾아주고 있어요. 모세가 한국에서 승천했다. 이 말이 이제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구전이 인류 종교사를 잇는 다리가 된 거예요.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영원한 유산이 되어 후세에 전해질 겁니다. 지금까지 모세의 한국 승천설에 대한 놀라운 여정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최만석 어르신의 눈물 섞인 증언부터 파리 유네스코에서의 기립박수까지 한국의 구전이 세계사를 뒤바꾼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혹시 여러분도 우리 조상들이 전해준 특별한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신비로운 전설이나 마을에 내려오는 옛 이야기 말이에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음 영상의 소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숨겨진 역사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우리나라의 놀라운 발견들을 계속 들려드릴게요. 특히 다음 영상에서는 경주 지하에서 발견된 미스터리한 지하 신전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신라 왕급들만 알고 있던 비밀 종교 의식의 흔적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지 않나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